저 사람은 건배! 네, 건배. 좋은 밤이네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만 있으려고 해서 답답해 죽겠어. 나이 들면 나가서 사람 만나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겠네.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없는 사람처럼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집에 있으라고 했던 사람이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떤 얼굴로, 어떤 이야기로 자신을 지우고 있었는지를요. 지금부터 한 여성이 그 밤 이후 왜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저는 올해 58 윤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5년 넘게 간병하다가 결국 병실에서 마지막을 지켜본 뒤로 집에 돌아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라곤 먹다 남은 약 봉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과는 남편 간병하느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결혼해서 타지로 이사간 딸아이는 형편상 한두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고작이었죠. 남편을 돌보느라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즈음 문득문득 대학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헤어졌는데 요즘 들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리운 건지 외로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운동을 좀 하시라면서 동네 산악회 전단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산을 오른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번호를 눌렀고 다음 주 토요일 첫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집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오래된 등산화를 꺼내 먼지를 털고 옷장에서 운동복을 찾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기 없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뭔가 해보려는 제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앞 공원에는 벌써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익숙한 얼굴들끼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저만 혼자 멀찍이 서 있었죠. 그때 한 남자분이 출석을 부르며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았는데 고개를 들어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슴팍에 붙인 이름표에는 장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집안 형편과 군 복무 취업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었죠.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본 건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출석 확인을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줄지어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따라 걸으면서 앞에서 안내하는 그 사람 뒷모습만 계속 바라봤어요. 여전히 활발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고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죠. 옆 사람이 결혼은 했냐고 물으니 혼자 산다며 웃어넘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주변 풍경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저 앞사람 등만 바라보며 걸었죠. 30년도 더 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어 스스로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산을 다 오르고 내려와서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가 시작됐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그 사람이 슬쩍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혹시 윤정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장민호인데요. 네, 기억나요. 주변에 다른 회원들이 있어서인지 서로 조심스럽게 존댓말을 썼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요. 운동 좀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회원들이 자리를 옮기고 우리 둘만 남게 됐어요. 그제야 그 사람이 말투를 조금 풀었습니다. 윤정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응. 남편이 5년 넘게 아파서 간병하다가 작년에 세상 떠났어. 많이 힘들었겠다. 딸아이 하나 있는데 타지로 시집가서 자주 못 봐. 오빠는 결혼 안 했어? 응. 부모님 모시느라 때를 놓쳤지 뭐. 그냥 혼자 살아. 그 사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사람인데도 왜인지 편안하고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둘 다 세월 속에서 많이 지쳐 있었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대학 시절 주말마다 기차 타고 만나러 갔던 일, 군대 간 사이에 편지 주고받던 일, 그러다 취업 문제로 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일들이요. 그 사람도 저도 그때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니야.
나도 집안 형편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해.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뒤풀이가 끝나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 거지? 응, 나올 생각이야. 그럼 그때 보자. 오늘 정말 반가웠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산악회 모임이 이어지면서 저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엔 다른 회원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산행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먼저 제 걸음에 맞춰주곤 했습니다. 윤정아, 등산화 좀 낡았네.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아직 신을 만해. 발목 다치면 안 되니까 같이 등산용품 가게 가보자. 내가 아는 데 있어. 그렇게 평일에 따로 만나 등산 장비를 보러 갔어요. 가게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그 사람이 제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더라고요. 등산화 하나를 고르는데도 발에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등산 스틱도 키에 맞춰 조절해 주고요. 오랜 시간 혼자 모든 걸 해결해 왔던 저로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게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도 알고 있다가 시간을 맞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렸죠. 혼자 다니면 뭐 물어볼 것도 있고 불안하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도 오빠 바쁜데. 나 요즘 한가해. 걱정 마. 실제로 병원에 같이 갔을 때 진료실 밖에서 기다려주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 주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 간병할 때는 제가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무슨 말이야?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잖아. 남은 인생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싶어서.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래도 혼자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산악회에서 옛날에 사귀던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도 혼자 사는데 다시 만나보려고 하거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회사 생활 오래 했고 부모님 모시느라 결혼 안 하고 살았대. 빚도 없고 저축도 좀 해뒀다고 하더라. 엄마,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딸아이는 처음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고는 어느 정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재혼 얘기가 나오니 표정이 조금 굳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왔고 빚이 없다는 말에, 그리고 혼자 지내며 저축을 해뒀다는 얘기를 듣고는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태반이었죠. 누군가와 기대어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거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재혼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 서로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게 좋겠다. 천천히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이랑 책 몇 권,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 정도였죠. 집안에 남자 물건이 생기니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그 사람은 집안 수리가 필요한 곳을 직접 고쳐주고, 제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도 꼼꼼히 확인해 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며 지냈죠. 윤정아, 오늘 약 먹었어? 응, 아침에 먹었어. 저녁 거 깜빡하지 말고. 내가 알람 맞춰놨으니까 울리면 바로 먹어.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저녁 메뉴를 정하고 집에 와서 같이 요리를 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죠. 혼자 먹던 밥이 둘이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TV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산악회 모임 공지가 왔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번 주 산행은 좀 쉬자. 왜? 날씨도 좋은데. 요즘 우리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밖에 자주 나가면 피곤하잖아. 내 혈압도 걱정되고. 괜찮아. 운동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만 가자. 매주 가면 무릎도 안 좋고 위험해. 산악회를 시작한 게 저였는데 그 사람이 참석 횟수를 줄이자고 하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아서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산악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서해 교실 모집 공지를 봤어요.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거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거 돈 얼마나 들어? 한 달에 3만 원이래. 아깝다. 그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배울 수도 있잖아.
그래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다르지 않을까? 윤정아, 우리 이제 돈 아껴야 돼.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긴 했죠. 결국 서예 교실은 포기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모집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남편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무슨 봉사를 해? 내 몸도 성한 게 없는데. 괜한 일 버리지 마. 나는 하고 싶었는데. 윤정아, 내 나이에 무리하면 안 돼. 집에서 쉬어.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나 전화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연락 왔냐고 물어보고 산악회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리면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연락했어? 산악회에서 다음 주 일정 공지했어. 그 채팅방 시끄럽지 않아? 그냥 나가는 게 어때? 그래도 공지 받아야 하잖아. 필요하면 내가 대신 받아서 알려줄게. 너는 나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저를 챙긴다는 명목이었는데 점점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막는 것 같았죠. 생활비 통장도 문제였습니다. 윤정아, 공과금이랑 생활비 통장 내 명의로 바꾸자. 왜? 지금도 불편한 거 없잖아.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너는 돈 관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같이 사는데 내 거 없지. 결국 통장을 그 사람 명의로 바꿨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그 사람이 관리하겠다고 했죠.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제가 쓴 돈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뭐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산악회에 가끔 나가면 그 사람이 다른 여자 회원 미경 씨랑 자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 마시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고 그 사람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통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복지관에서 또 봉사자 모집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경로당 말벗 봉사였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눈치를 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또 봉사 얘기야? 윤정아, 내 몸이 약한데 괜한 일 버리지 말라니까. 이번엔 힘든 일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만 나누는 거래. 그것도 스트레스야.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어. 나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나랑 얘기하면 되잖아. 왜 굳이 밖에 나가려고 해?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서 오는 전화는 그 사람이 먼저 받았어요. 제가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대신 받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가곤 했죠. 산악회 단체 채팅방도 결국 나가게 됐습니다.
그 채팅방 너무 시끄럽다. 하루 종일 알림 오잖아. 나가. 그래도 모임 공지는 받아야 하는데.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할 수 없이 채팅방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 산악회 사람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모임이 언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었죠. 이상한 건 그 사람 자신은 자주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 만난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저녁마다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어디 가는데? 회사 후배들이랑 술 한잔하기로 했어. 산악회 모임 있다며? 아, 그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너는 집에서 쉬어. 그렇게 혼자 산악회 모임에 다녀오곤 했어요. 처음엔 제가 피곤할까봐 배려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저를 빼고 가는 거더라고요. 딸 수진이가 명절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신데.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통장 정리 같이 한번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통장 얘기를 꺼내니 그 사람 눈치가 보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 통장은 엄마가 직접 확인하셔야죠.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같이 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수진이도 더 말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딸한테 괜한 얘기 하지 마. 괜히 걱정만 시키잖아. 무슨 괜한 얘기. 통장 얘기 같은 거.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통장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궁금해졌어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봤는데 사용 내역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쓴 것도 있었지만 모르는 가게 이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뭐 산 거야? 아,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좀 샀어. 이렇게 많이? 윤정아, 나도 살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 우리 돈인데 뭐가 문제야?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긴 했죠. 같이 사는데 내 거 따질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뭔가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악회에 나갔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여자 회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요즘 미경 씨랑 자주 보이던데. 응, 지난주에도 둘이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 부인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오기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었고 그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도 두려웠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미경 씨 옆에 앉아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미경 씨가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경 씨랑 친해? 응.
그냥 산악회 회원이잖아. 요즘 자주 얘기하던데. 윤정아, 설마 질투하는 거야? 그냥 산 얘기, 등산 얘기하는 거야. 그래.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고,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며칠 뒤 빨래를 하다가 그 사람 셔츠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휴지나 영수증이 들어있으면 세탁기에 넣기 전에 꺼내야 하니까요. 주머니를 뒤지다가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흥가 근처 술집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을 보니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죠. 영수증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산악회 회원 이름 몇 개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정수, 영호, 미경 이렇게요. 특히 미경이라는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어요.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날이었죠. 그 사람은 회사 동료 만난다고 나갔었는데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 갔었어? 응? 목요일? 회사 후배들이랑 술 마셨다고 했잖아. 회사 후배들만? 응, 왜? 산악회 사람들은 안 만났어? 그 사람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친구들 잠깐 만난 것도 안 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나 믿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 만나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돼? 답답하게 왜 그래?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죠. 그날 밤 그 사람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의 태도가 더 강해졌어요.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누구 만나냐고 확인했습니다. 산악회 공지도 이제 제 휴대폰으로는 안 오고 그 사람한테만 왔어요. 단체방 관리자가 그 사람이라 제 번호를 빼버린 거였죠. 산악회 공지 좀 다시 받고 싶은데. 왜?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그래도 직접 받아야 일정을 알 수 있지. 윤정아,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직접 채팅방에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너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지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건지요. 하지만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산악회에 갔어요. 그 사람이 일이 있다며 저만 보냈는데 오랜만에 회원들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복도에서 여자 회원 2명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부인 오늘 왔네. 응.
요즘 민호 씨랑 미경 씨 얘기 많던데. 지난주에도 둘이 술집에서 봤다는 사람 있대. 에이, 설마. 부인 있는 사람이 그러겠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미경 씨가 요즘 민호 씨 얘기 자주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있던 이름들, 그날 거짓말했던 것들, 미경 씨 옆에 앉아 웃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행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왔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어디야? 산악회에서 못 봤는데. 집에 와 있어. 왜 중간에 왔어? 몸 안 좋아? 응,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 늦을 것 같아. 또? 응, 오래 안 걸릴게.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친구들이라는 게 누군지 이제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미경이라는 이름 옆에 동그라미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 뭐 할 얘기라도 있어? 응.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사람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또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 산악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윤정아, 너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서 쉬어. 남자들끼리 모임이야. 산악회는 여자 회원도 많잖아. 오늘은 남자들만 모여. 괜히 따라와서 뭐해.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뒤를 밟아보기로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나서자 저도 재빨리 외출복을 입고 뒤따라 나갔어요. 멀리서 뒤를 밟으며 따라갔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걸 보고 저도 같은 전철을 탔습니다.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전철을 타고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골목을 몇 개 지나니 술집이 즐비한 거리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한 술집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술집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악회 회원 몇 명이 함께 있었죠. 남자 둘, 여자 둘. 그중 한 명이 미경 씨였어요.
그 사람은 미경 씨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미경 씨 어깨를 툭툭 치고 술잔을 건네고요.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 사람 목소리가 커졌는지 유리창 너머로 들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만 있으려고 해서 답답해 죽겠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미경 씨도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나이 들면 나가서 사람 만나야 하는데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만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복지관 봉사도, 서예 교실도, 산악회 모임도 다 그 사람이 못 나가게 했는데요. 그런데 밖에서는 제가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그 사람 팔을 살짝 잡으며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둘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카드 명세서, 계약서, 모든 서류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만들어진 신용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만든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사용 내역이 빼곡했어요. 유흥업소, 고급 식당, 명품 가게. 제가 간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 곳들이었죠. 현금 서비스 내역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뽑아 쓴 흔적이 보였어요. 할부로 구매한 물건들도 많았고요. 금액을 다 합쳐보니 상당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뒤지다가 대출 신청서를 발견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따라 쓴 것 같았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승인은 아직 안 된 상태였지만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류를 보고 또 봤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이용했다는 게, 제 돈을 몰래 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를 챙기고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카드, 남편 유품으로 남겨둔 것들도 몇 개 챙겼어요. 딸아이 어릴 때 사진첩도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새벽 4시였어요. 그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자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밖으로 나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잡아 딸 수진이네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까부터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에 수진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미안했지만 다른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잠결에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수진아, 미안해. 엄마 좀 재워줄 수 있겠니? 들어오세요, 어서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산악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부터 재혼을 결심했던 것, 점점 통제당했던 것, 영수증을 발견한 것, 어젯밤 뒤를 밟아본 것, 그리고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빚을 낸 것까지요. 수진이는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화가 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 판단했어. 외로워서 그랬나 봐.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인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수진이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구청 상담 창구로 갔어요. 상담사분께 상황을 설명하니 법률구조기관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명의로 만든 카드랑 빚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카드사에 연락해서 본인이 만들지 않은 카드라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명예 도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시고요.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명이 다르다는 걸 입증하시고 실제 사용 내역이 본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부터 수진이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명예 도용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과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새로 만들었죠. 일주일쯤 지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안 돼? 나 딸네 집에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윤정아,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혼? 내 명의로 카드 만들고 돈 쓴 거 다 알아. 미경 씨랑 만난 것도 알고. 그게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집으로 와. 오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이 처음엔 거부하다가 증거를 보여주니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제 명의로 만든 카드 빚도 명예 도용으로 인정받아
대부분 막을 수 있었어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산악회 단체방을 완전히 나갔어요. 그곳 사람들과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 봉사 모임에 등록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죠. 서예 교실도 신청했습니다. 첫 봉사날 어르신 댁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반가워하시며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셔서요.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나니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생겼고 만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사랑을 잃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기대었던 선택에서 스스로를 꺼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내린 결단은 오히려 그녀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한 결혼의 기록이 아니라 예순을 앞둔 나이에도 자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한 사람의 조용한 증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